집 내놨어. 네? 정말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주들 어떻게 보시려고요? 명절에 보면 되지.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멀리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근처에 가족도 하나 없는 거잖아요. 외롭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뵙죠. 제가 딸 노릇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자. 딸 노릇 안 해도 돼. 진짜 딸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박인하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지인들의 말만 듣고 자식을 결혼시키면 모두가 남처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혀 억울하다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박 씨도 이제는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세상 모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행사가 있을 때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반찬도 해다 챙기기도 했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 했죠. 이렇게만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인 사람이었죠. 며느리의 과한 발랄함이 박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사생활이라고는 없게 만드는 며느리. 그리고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며느리가 쉽게 오지 못할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박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사위의 고향에 터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박 씨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나이가 차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마저 전부 따로 살면 외롭지 않느냐고 누구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는 불면증에 걸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자식들 뒷바라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홀가분했습니다. 말년에 혼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 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것도 하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인생을 누리고자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기간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박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자식들밖에 없는데 딸과는 1시간 전에 통화를 했기에 아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목소리까지 들리자 박 씨는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제 여자친구 이름은 임소라예요. 어머, 박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옷차림부터 훑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것인지 몰라
황급히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죄송해요.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오자고 했어요. 첫 만남인데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끼어드는 아들의 여자친구. 너무나 밝은 미소의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만남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네요. 서프라이즈 성공이네요. 좋아하는 모습에 따라 웃었지만 심란했습니다. 셋이라는 시간도 애매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라서 지금부터 뭘 어쩌면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커피 마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박 씨는 처음 만나는 사이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모습에 다소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여자친구는 박 씨의 손을 잡고 있었죠. 와, 집이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어머님이 직접 꾸미신 거예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겠다더니 커피를 탈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소라야. 일단 앉아. 엄마 놀라신 것 같아. 아, 맞다.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박 씨는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서 들고 나오자 여자친구가 벌떡 일어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걸 보면 심성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적극적인 성격이라 박 씨로서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아들과 가까워졌는지 첫 만남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야근했던 일, 데이트하던 날까지. 아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떠서 얘기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차를 마시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고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박 씨는 더욱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미리 얘기라도 했으면 장을 봐오는 것인데 혼자 먹는 밥상처럼 내올 수는 없었죠. 결국 집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들어가서 과일 먹고 갈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박 씨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에 박 씨도 모르게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후부터 지금까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랐죠. 소라야. 이만 가자. 엄마 피곤하신 것 같아. 아, 그래? 어머님 피곤하세요? 전 재밌었는데. 아, 재미는 있었는데 피곤하긴 하네. 식사 시간에도 내내 떠들더니 지금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쉬워하면서 돌아서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불편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박 씨의 편견일 뿐이었는지 조금 독특하긴 했죠.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없었고 전셋집을 구할 돈만 딸과 똑같이 보탰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박
박 씨가 함께 준비해 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내가? 네.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멀리 사니까. 유신이랑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회사를 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 의견도 중요하죠.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에이,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웨딩 투어 요즘 많이 해요. 투어? 이름만 들어도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박 씨는 녹초가 될 때까지 며느리에게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때요? 예쁘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오빠한테 보낼게요.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사진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면 친구들이랑 오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박 씨의 의견을 물어 곤란했습니다. 박 씨의 눈엔 다 예뻐 보였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할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가 참 힘들고 피곤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소라가 좀 들이대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가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속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안사돈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느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박 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부담스러운 성격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애가 아니라는 말에는 박 씨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과하게 살가워서 그렇지 심성은 고운 편이었죠. 다만 박 씨와 조금 맞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박 씨와는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박 씨는 며느리에게 시달렸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도 시어머니의 의견도 필수라면서 우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이 모든 것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죠. 어머님, 저예요, 소라. 어느 토요일 아침 박 씨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서 9시가 넘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박 씨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이랑 나들이 가려고요. 나들이? 네. 새로 생긴 수목원이 있는데 엄청 예쁘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도시락도 싸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신이는? 오빠는 어제 회식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직도 자요. 그렇다고 어색하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놀러가서 도시락까지 먹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남다른 며느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아마 놀랄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또래의 지인들에겐 며느리가 너무 철벽을 쳐서 서운하다는 게 대부분의 고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보세요. 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이제 그만 찍자. 하루 종일 수목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하고 말고 할 틈도 없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박 씨 혼자, 며느리 혼자 꽃과 함께 나무 앞에서 이제 정말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한 장만 더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박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닐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늘 이렇게 며느리에게 길을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엄마, 소라랑 수목원 가셨다면서요? 그래? 재밌는 시간 보내다 오세요.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뿌듯하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소라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외로우실 것 같다고. 하지만 박 씨는 혼자 있는다고 외로움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어야 편한 타입이었죠. 아무래도 자식들 둘 다 결혼시키고 혼자 사니까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와 헤어지기 전에 박 씨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집에서 혼자 책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 정말요? 저는 사람들이랑 떠들썩하게 있어야 좋던데. 재밌잖아요. 다 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찾아와도 돼.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박 씨의 말이 소용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유 이유 없이 집에 들를 때도 있었고 전화도 3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는 했지만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소라야,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너희 신혼인데 너희끼리 재미있게 살아. 사실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박 씨를 위해서 일부러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조용할 일도 시끄럽게 만드는 게 며느리의 방식이었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일에 오지 말어.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깐 생일상 차린다고 괜히 그러지 마. 안 그럴게요. 정말이야.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에이, 저 그날 바빠요. 어머님, 생일에 못 온다는 며느리의 말에 이토록 안심하는 시어머니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신신당부를 해놓은 덕의 생일에는 요란을 떨지 않아도 될 듯했죠. 하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서프라이즈? 생일 오후 며느리는 기어이 온 식구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비밀로 하느라 혼났다면서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박 씨는 문 밖에 서 있는 아들과 딸, 사위, 손주들까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 며느리가 노력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애써 삼켰습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박 씨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분위기가 망쳐질까 싶었죠. 생일상은 차리지 말라고 해서 식당 예약했어요. 잘했죠? 그래, 잘했다. 박 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며느리에게 끌려갔습니다. 팔짱을 단단히 끼고 끌어다니는 통에 박 씨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서프라이즈?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박 씨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같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는데 박 씨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올케가 준비 많이 했네. 다른 식구들도 눈치를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지어졌지만
박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폭죽을 터뜨리려는 며느리를 겨우 말렸습니다. 식당 전체를 빌린 것도 아닌데 주변에 너무나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꼭 MC처럼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선물 증정식을 할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어? 다들 쳐다봐. 작게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선물이랑 편지도 준비했어요. 편지? 네. 선물만 드리는 건 뭔가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어머님 생신인데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편지를 준비했다니까 박 씨는 얼른 받고 끝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들고 있던 편지를 박 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 여기서? 네. 저 울컥해서 울지도 몰라요. 장난스럽게 덧붙이는 말에 박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편지를 낭독하겠다는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편지를 읽겠다는 말에 웃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냥 줘. 읽지 말고. 혹시나 며느리가 상처받을까봐 큰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사실 박 씨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편지를 읊었습니다. 주인공이라며 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싫다고 해도 밀어붙이는 며느리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전쟁이라도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밥 먹은 것도 얹혔는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라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해줘. 엄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원래 성격이 활달해요. 그걸 아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에 연락도 받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박 씨도 노력해온 것이었죠. 진짜로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엄마 힘들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자제하라고 할게요. 진심이야?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에게 말을 전하긴 한 건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여행 갔다고? 너무 좋다. 남편도 두고 오니까 챙겨야 할 사람도 없어서 더 좋아. 지금도 커피 마시면서 걷고 있어. 날씨도 좋다. 정말? 좋을 것 같다. 어느 날 박 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문득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혼자서 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혼자서 산책은 많이 했지만 어딘가로 멀리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책 몇 권을 가져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추석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날씨도 적당할 것 같고 명절에 딸도 멀리서 와야 하고 아들네도 처가가 멀어서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추석에 집에 오지 마. 여행 가게? 여행이요? 그래. 며칠 혼자 여행 다녀오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 없는데. 근데 왜 혼자 가세요?
혼자 가는 여행도 좋다던데? 좀 쉬다 오려고 해. 제주도 가서. 아들은 언제 가느냐, 비행기 표는 예약했느냐,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혼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행 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따라온다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괜한 기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말을 잘 해놓았나 보다 생각했죠. 딸은 좋아했습니다. 마침 사돈네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자신들도 여행 계획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박 씨와 함께 제주도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을 때 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게이트 앞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너희가 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어머님 혼자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왔어요. 오빠도 참 눈치가 없죠? 어떻게 어머님 혼자 여행 가신다는데 정말로 혼자 보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가고 싶어서 비밀로 하고 비행기 예약했어요. 아들이 꼬치꼬치 캐묻긴 했는데 설마 아니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원했던 것은 아닌 모양이었는지 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선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꼭 이렇게 며느리 뜻대로 되도록 놔두었으니 말이죠. 어머님이랑 같은 비행기는 표가 없어서 40분 후 비행기예요.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을 봤는지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도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왔어야 했는데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박 씨는 졸지에 원하지 않던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면서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일만 되면 자꾸만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같은 숙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가 예약한 곳에 빈 방이 없어서 근처에 다른 숙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같이 다니는데 둘째 날부터는 따로 여행하자. 너희도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해. 나는 나대로 다닐 테니까. 여기까지가 박 씨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아주 따로 다니고 싶었지만 제주도까지 따라온 아들 며느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따로 다니자고요? 모처럼 왔는데 같이 다녀요. 제가 여행 일정도 다 짜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하면서 빽빽하게 적힌 일정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나는 쉬려고 온 거야. 관광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다녀. 알겠지? 그러면 같이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오려고 했던 거야. 에이, 다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사실 형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안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딸 가족까지 왔으면 정말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지난번 생일 때도 박 씨가 질색했던 것을 알아서 안 온 듯 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한 거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조용히 따라다닐게요.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루만 해. 하루만.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박 씨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 옷 사서 커플룩으로 입고 다닐까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아이러브 제주라고 적힌 흰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그걸 셋이서 같이 입고 다니자는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여행에서는 그런 맛도 있어야죠. 너희 둘이 커플해. 나는 싫어. 에이, 어머님. 얼른 입어보세요. 안 입는다고 했잖아. 박 씨는 이제 며느리에게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남 눈치는 본 적이 없는 것인지. 다행히 아들조차 그 옷은 입기 싫다고 해서 안 입기는 했지만 박 씨는 며느리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한 장 더요? 배경이 너무 예뻐요. 너희 둘이 찍어. 나는 그냥 풍경 구경하고 싶어. 에이, 어머님.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사진 찍어야죠. 박 씨는 지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을 섞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를 며느리는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뒷모습이라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가자. 저기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며느리의 에너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걸으면서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쉬지 않고 말을 거는 통에 박 씨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육체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죠. 어머님, 이제 출발해요. 오늘 갈 데가 더 있거든요. 그거 절반만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제주도 뭐 하러 와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돌아가야 안 아쉽죠. 나는 지금도 안 아쉬워. 에이, 어머님 같은 타입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획도 짜주고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냥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어. 제발 좀 쉬엄쉬엄 다니자.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습니다. 저녁까지 며느리가 원하는 식당으로 갔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1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박 씨 혼자였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모처럼 여행 왔으니까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까지 일정에 따라오려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하나도 안 외롭다니까? 혼자면 무조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와 박 씨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러면 나는 오늘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가 버릴 거야. 어머님, 왜 이렇게 저희한테 매정하세요? 매정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도 며느리처럼 박 씨를 매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를 자꾸만 밀어내는 박 씨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욕을 듣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해 다음 날부터는 따로 다니게 됐습니다. 꼭 이럴 줄 알면서도 따라온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박 씨는 아침 일찍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인적이 드문 바닷가 옆길을 걸으며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여행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첫날 이후로도 자꾸만 전화해서 어디에 왔는데 너무 좋다며 박 씨도 합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라 같이 수속을 해야 했죠.
어머님, 다음에는 해외여행 같이 가요. 그때는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다니시고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이제는 여행을 하려거든 숨어서 가던지 해야 하나 싶어서 속이 갑갑했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박 씨도 성격 파탄자가 아닌 이상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 박 씨도 며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시도 때도 없는 며느리의 방문.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멀리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도무지 박 씨의 사생활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점점 며느리의 방문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무슨 반찬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 너희 먹으라니까. 김장도 조금 했는데 김치도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한 음식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먹다 지쳐버리게 됐는데 어째서 시어머니 음식을 버리는 며느리의 기분을 자신이 느껴야 하는지 박 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못 먹어. 많이 드세요. 안 드시니까 이렇게 마르셨죠. 박 씨는 기본적으로 소식을 했습니다. 반찬도 많이 늘여놓고 먹는 타입도 아니었고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부대껴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 기분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반찬을 주기 시작하자 날마다 그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억지로 두고 가는 음식을 그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제발 말 좀 들어, 어? 며느리는 좋게 말하든 화를 내든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밀어붙였고 무조건 남과 나눠야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박 씨를 챙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져온 반찬을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서운했는지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늘 그때뿐이었죠. 그러다 한번 제대로 말한 뒤로는 방문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들은 질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박 씨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혼자가 편해. 저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고 그렇던데. 그래서 애도 셋 정도는 낳고 싶어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포부가 컸습니다. 애 낳으면 어머님 집에 매일 놀러 올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롭냐고 물어봤던 것이 아이 계획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박 씨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오후에는 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점심에 같이 식사해요. 밥?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혹시나 임신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아들 며느리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면 내일 저녁 늦게까지 잡혀 있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좋은 소식이니까 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한정식당에 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며느리의 이름을 대고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못 열었나 보다 하고 힐끔 보고 말았는데 남자가 곧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닫은 것이었죠. 여기는 예약된 자리인데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더욱 의아한 얼굴이 되었는데 곧바로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룸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여기는 오빠랑 같이 다니는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회사 운영하고 계시고요. 엄청 좋은 분이세요. 박 씨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흔들려 꼭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반응이 이러니까 상대방도 당황스러운지 박 씨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죠. 어머님은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예요. 귀엽게 웃는 얼굴이 전혀 귀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라고 합니다. 안내. 그러면 두 분 얘기 나누시라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라야. 박 씨가 다급히 며느리를 붙잡았지만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며느리는 손으로 화이팅 포즈까지 취한 뒤에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까봐 뗐던 엉덩이를 다시 의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착잡해서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행도 좋아하시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비슷한 취향이어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모르고 나오셨나 봐요. 안내.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식사 한 끼 한다고 생각하시죠. 다행히 남자는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헤어질 때 남자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걱정돼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이 좋아서. 아, 예. 이해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굉장한 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괜찮은 분이죠? 어머님도 혼자 계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분도 오래전에 사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혼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사별하면 사별한 사람끼리 아무나 만나서 재혼해야 한다는 거야? 박 씨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언제 재혼하고 싶다고 했니? 아, 외로우실까봐.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내가 제발 신경 끄라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어린애도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거야. 소라, 너는 왜 이렇게 다 멋대로야? 그러자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해서. 가만히 두는 게 행복한 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야. 죄송해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인데.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박 씨의 속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이제 지친다. 마음대로 찾아오지도 말고, 거리 좀 지키면서 살자. 네. 풀죽은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라가 오늘 어머니 뵈러 간다고 그랬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네요.
아들의 말에 박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들은 다 듣고 난 뒤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재혼 얘기 꺼내서 엄마가 싫어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제 딴에는 엄마가 걱정됐나 봐요. 좋은 이유로 한 행동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괴롭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포장하기 급급했습니다. 자기는 며느리의 그런 면이 좋아서 같이 사는 것일지 몰라도 박 씨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박 씨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었다면 며느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가 질색을 해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자꾸만 맞춰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 했던 며느리는 끝까지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말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는 죄송했어요. 사과의 의미로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싸왔어요. 박 씨는 며느리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에게 정말로 미안했다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테죠. 지난번에도 분명 말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화까지 냈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들이닥친 며느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박 씨가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수밖에요. 집 내놨어. 네? 박 씨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었죠. 그런 박 씨의 결정에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최소 2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낯선 곳에 갈 수는 없어서 고향 근처의 소도시로 알아봤습니다. 한적하게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오려면 2시간은 조금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주들 어떻게 보시려고요? 명절에 보면 되지.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멀리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근처에 가족도 하나 없는 거잖아요. 외롭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제가 자주 찾아뵙죠. 소라야.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자.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박 씨도 이사까지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편하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우려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을 뿐이지. 아들의 전화에 박 씨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매정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되찾는 것이 박 씨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처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돕겠다는 며느리를 말리느라 또 애를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일에 늘 발벗고 나서려는 며느리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 뿐이지 그 마음이 고맙다고 한 것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읽고 새로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적응을 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의 뭉클하기까지 했죠. 며느리는 간간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매일 집에 오겠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을 떠올리며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가 유별난 만큼 자신도 너무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삶이 좋았습니다.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 자고 와도 되죠?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할까봐? 이제는 아들네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주말에 내려가서 좀 봐드릴 수 있어. 평일에는 재수 씨가 아침 저녁마다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다가 오고. 당신이 내려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내려가래? 같이 가긴 할 건데. 나는 주말에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땐 당신이 좀 가야지. 주말에 왜? 술 약속? 참 대단히 뻔뻔한 남자다. 뭐? 뻔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서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병수발 말고 그냥 병문안 말이야. 한 적 있냐고. 심한 말 한 건 당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병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 셀프요도 잊었어? 어떻게 당신은 매번 나는 안 되고 자기는 되는 거야? 당신이랑 나랑 같아?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양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결혼이 이렇게 계산적인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만 챙기자던 신혼 시절의 남편의 말이 결국 요새 말하는 셀프요도였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각자 부모를 챙기자던 남편의 말이 다른 말로 상대 부모는 챙기지 말자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선물을 사도 시부모 선물만 사고 여행도 시부모만 보내줬던 남편. 그래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인내하고자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 낳은 것이 실수였죠. 서러운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들이 클 때까지 이기적인 남편을 버티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도 그때 다시 생각하자 싶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부모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남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연로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자면서 늘여놓는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들. 양 씨가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양 씨는 남편과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엔 늦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조금 늦은 감이 있던 나이였죠. 남편은 양 씨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채로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양 씨의 친정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양 씨가 조금 바빴죠. 당신이 꼭 가야 해? 가장 가까이 사는 게 나니까 어쩔 수 없지. 허리는 많이 안 좋으셔. 안 좋지.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속상해 죽겠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죠. 근데 당신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가. 그러면 안 가? 그래도 장모가 입원을 했는데 사위가 한 번도 안 가보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가면서 양 씨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서였죠. 그런 양 씨를 힐끔 쳐다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허리는 나중에는 낫는 건가? 낫겠지. 근데 조심은 해야겠지. 앞으로 살면서. 아이고, 그래. 양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친정어머니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지난날에 왔을 때보다도 괜찮아 보여서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퇴원을 했고 남편의 방문은 한 번이 끝이었죠. 하지만 일이 바쁘니까 서운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내 부모니까 시간을 쪼개서 간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안부처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다네. 독감인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양 씨의 시부모님은 조금 멀리 살고 있었기에 늘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면 모를까. 편찮으신 걸 아는데 그냥 넘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왜인지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유자청 같은 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생강차? 감기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지? 그런 거 엄마 아빠 사는 곳에도 다 있지. 뭘 택배까지 보내려고 그래. 그런가? 그래. 남편이 하도 말려서 택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나 아들 같은 사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힘들긴 하겠지. 양 씨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각자 부모님한테 잘하자고. 무슨 말이야? 이번에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그럴 때 당신이 굳이 며느리 노릇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아니야, 괜찮아. 내 생각엔 서로의 부모님을 챙길 시간에 각자 부모님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괜히 서로 서운할 일도 없잖아. 그런가?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부모만큼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의무감 없이 내 부모님만 챙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결혼하면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도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남편과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설이었는데 연휴 첫날 시골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 씨는 그래도 시집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전날에 남편이 고급 선물 세트를 사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도 있어서 찬 베란다에 둔 것 같았고 똑같은 세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송이버섯도 보였고 말이죠. 제대로 된 선물을 골랐다 싶었습니다.
가격이 상당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 만큼 괜찮은 선택인 듯 했죠. 차 타고 2시간 정도 가자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짐을 옮기는 남편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선물 세트 2개를 전부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거 2개잖아. 혹시나 남편이 착각했나 싶어서 불러 세웠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2개. 아, 그거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 거 아니야? 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하나씩 드릴 건데. 양 씨는 남편의 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똑같은 세트가 2개길래 당연히 하나는 양 씨 부모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양 씨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따로 챙긴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따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물 사는 김에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진작에 제대로 말해줬으면 양 씨도 샀을 텐데. 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서 와라. 안녕하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시부모님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좋은 선물을 이렇게 각자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부담 없이 부모님께 큰 지출을 할 수 있었던 듯했습니다. 처가에 갈 돈을 모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양 씨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눈치를 챈 것인지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는 선물 세트 2개 있길래 당연히 하나는 우리 부모님 드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 어머님, 아버님 드리니까 좀 당황했어. 어? 각자 하기로 했잖아. 이런 선물까지 따로 사자는 말이었어? 당연히 그렇지. 당신은 장모님 선물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이냐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던 남편의 말을 기억하기에 크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 씨가 규칙을 잘 몰랐던 것일 뿐이었죠. 양 씨는 다음 날 친정에 가는 길에 급하게 마트에 들러서 홍삼 세트를 샀습니다. 시부모님이 받은 선물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았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따로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명절이 끝날 때쯤에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도 있었죠.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네? 달력에 표시된 시어머니의 생일을 보고 양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전화드렸어. 그래? 양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 같았으면 시어머니 생신이신데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몇 시에 전화드려야 할까 하는 걱정을 했겠지만 그 걱정은 더 이상 양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도 남편이 내려가고 전화를 해도 남편이 할 테니까 말이죠. 남편도 양 씨에게 어머니한테 전화드려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화드렸으니까 됐다는 듯이 말하길래 양 씨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일로 남편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양 씨의 친정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주말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거리였기에 퇴근 후에 방문할 만했습니다. 오늘 나 늦어. 왜?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 집에 갔다가 밥도 먹고 올 거니까 당신도 밥 챙겨 먹어.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 후에 장을 봐서 친정 부모님 댁에 갔죠.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잡채도 했습니다. 직접 갈비찜도 해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꽤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막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아,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여태 먹고 왔어. 양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 내가 했지. 엄마 생일인데. 그러자 남편이 물끄러미 양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생신상 차려드리고 온 거야? 양 씨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엔 그런 거 없었잖아. 어? 어머님,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장모님만 생신상 차려드리는 건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서운하지. 무슨 소리야? 각자 챙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생신상은 다르지. 내가 우리 엄마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 챙긴다는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자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양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도 머쓱한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일상을 못 차리면 외식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어머님 생일상 차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챙길 거야? 그러자 또 대답이 없는 남편. 어째서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양 씨는 어처구니는 없었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양 씨의 말을 알아들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다음 시아버지 생신 때는 남편이 보란 듯이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럽? 경비가 엄청 들 텐데 당신 괜찮겠어? 각자 부모님께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각자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둘은 월급을 받아서 모았다가 용돈을 나누니 말이죠. 저번부터 조금씩 모았어. 카드도 있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쓸 것 덜 쓰고 보내드린다는데 양 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유럽으로 떠난 뒤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두어 번 보았죠. 양 씨도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부모님은 해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양 씨는 친정 아버지 생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남편은 그런 양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제주도 가본 지 엄청 오래되셨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일정이었는데 양 씨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땐 당연했던 일이 양 씨가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주도를 보내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남편은 점점 앞뒤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부모를 챙기자고 하더니 겪어보면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장인 장모를 챙기기엔 부담스럽지만 며느리는 시부모를 잘 챙기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죠. 그렇다고 양 씨가 시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아서 안부를 물었고 편찮으시다고 하면 생각날 때 한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에도 가서 차례상도 차렸죠. 이 정도면 며느리 할 도리는 충분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처가에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됐죠. 명절에 빈손으로 가서 해주는 밥만 먹고 돌아오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 씨의 부모가 남편에게 먼저 전화하는 일도 없으니까 통화할 일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양 씨가 남편에게 불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효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이상 네 부모 내 부모 일일이 칼처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내로남불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잔업이 있어 주말에 회사에 있는데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입원을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둘 다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다행히 큰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챙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퇴근 후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어머니는 휴대폰도 집에 있다고 그러고 기본적인 소지품도 하나도 없다고 했죠.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대. 뭐? 교통사고? 남편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허리가 안 좋으신 건가 봐. 아, 그래? 다행이네. 근데 자기한테 부탁 좀 하려고. 집에 가서 우리 엄마 휴대폰도 챙기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병원에 가져다 줄 수 있어? 나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다행히 병원이 양 씨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남편도 간 김에 병문안도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양 씨가 얼이 빠져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그런 심부름을 해? 당신 부모님 일인데. 뭐라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인가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장인 장모에게 들러서 병문안도 하고 물건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목소리에 양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아무리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그걸 따질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의 경우였다면 양 씨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양 씨는 얼이 빠진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랴부랴 잔업을 마치고 퇴근해서 어머니 집까지 들려서 병원에 갔을 때는 시간이 꽤나 늦었죠.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서방은 바쁘지? 혼자 온 양 씨를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양 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심한 사위인 줄은 부모님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이번까지 했기에 안 온 것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필요한 물건 좀 더 사올게요. 내일 명숙이가 온댔으니까 넌 오지 마.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양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맥주도 2캔을 마신 듯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엄마 아빠 입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부탁한 거잖아. 근데 내가 왜 가냐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양 씨도 울컥해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왜?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각자 부모님 챙기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너는 왜 자꾸 내가 너희 부모님까지 신경 쓰길 바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원한 것이 진짜 이런 것이었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 큰 병 걸려도 안 오고 안 가? 솔직히 아프다고 해도 내 자식 보고 싶지. 남의 자식 보고 싶겠어? 나는 당신이랑 얘기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양 씨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며칠 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 문제만 앞으로 각자 해결하자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바라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바라니까 서운해지는 것이었죠. 당신 또 장모님 될까? 응. 왜? 주말마다 가는 것 같네. 애기 봐주신다고 하니까 가지. 그러는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애를 돌보는 게 힘들어 자꾸만 친정을 찾았죠. 여동생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같이 모여서 애를 돌보면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있어서 좋겠네.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사실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네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두 아들 모두 멀리 살아서 자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양 씨가 친정 식구만 챙기니까 타박하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주말에 애 보고 싶겠지. 맨날 장모님한테만 가지 말고 우리 집도 한 번씩 내려가. 그래?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가. 그럼 나도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해보자. 뭐? 나 혼자 어떻게 애까지 데리고 가냐? 왜 못 가? 차 타고 가면 되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느 부분이 너무한 것이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만 양 씨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양 씨가 남편과 몇 년 살아보며 느낀 바였습니다. 이미 양 씨는 남편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더 잘하길 바라는 것은 남편의 욕심이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교통사고가 나도 병원에 안 가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부모를 뵈러 가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각자 부모에게 잘하자라는 게 잘 이행이 된다면 달리 싸울 일이 없었는데 꼭 부모님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일방적인 서운함의 표시였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린데 김장 정도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봉석이랑 재수 씨는 갔다더라.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체면이 안 서. 당신이 가지 그랬어. 나 혼자 가서 뭐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는 자신은 처가 일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말이죠. 초반에 멋모르고 몇 번 내려가서 일을 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이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시부모님도 맏며느리가 무심하다며 서운한 기색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도 때려치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양심한 미련한 짓을 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괜찮던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문제로 싸울 때면 정말 확 갈라서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양 씨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두 딸이 돕게 되었죠. 나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려야 하니까 당신 밥 챙겨 먹어. 또? 장모님도 계신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가야 해?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병수발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다고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죠. 양 씨는 회사와 병원, 집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양 씨를 남편은 비난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다며 말이죠. 하지만 양 씨도 모든 걸 잘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서구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하는 날이야? 당신이 좀 가줘. 당신 일이잖아. 병원에 들렀다가 당신이 가. 무심한 남편의 말에 양 씨는 속으로 참을 인 3번을 새겼습니다. 어째서 둘의 아들인데 아들에 관한 일은 양 씨의 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다 양 씨의 일이라는 남편의 이상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은 고집이 세서 결국 답답한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씨의 몸이 나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어쩔 땐 조금 괜찮았고 또 어쩔 때는 곧 돌아가실 것처럼 상태가 좋지 않았죠. 바쁜데 뭘 자꾸만 와. 바빠도 병원 올 시간은 있어요. 네가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오히려 아버지가 양 씨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는 동안에도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 씨의 부모님도 큰 사위를 찾지 않았죠. 명숙이는 어제 왔다 갔죠? 그래? 이서방이랑 애들 데리고 왔었어. 저도 주말에 서구 데리고 올게요. 공부하라고 하지. 그래도 할아버지 병문안은 와야죠. 아들은 양 씨의 말이라도 들었지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병원에서 엄마랑 먹었어. 나 배고픈데. 아직도 밥 안 먹었어? 챙겨 먹으라니까. 양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안일은 남편도 조금씩 하는데 밥하는 것만큼은 못하겠다며 전적으로 양 씨에게 맡겼습니다. 아들도 있기에 밥은 양 씨가 차리지만 아들이 대학만 가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생각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침에 먹었던 것을 꺼내 대충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식탁 앞에 앉았죠. 장인어른은 좀 나아지셨어? 웬일로 그게 궁금한가 싶었습니다. 힘들어 하시지. 당신이 고생이 많네. 시부모님은 모두 정정하셔서 남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애타는 이 심정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뒷전이었던 장인의 이야기니까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남편의 말에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카드를 더 긁었거든. 그래서 평소보다 더 결제될 예정이야.
남편에게 보고를 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거는 당신 쓸 돈에서 내야지. 우리 통장에서 빼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데? 각자 쓸 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데 저축분을 조금 더 쓰겠다는 말에 남편이 예민하게 굴었죠. 그러면 내가 당신 부모님 병원비를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경악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았죠.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양 씨와 여동생이 분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점도 참 많았고 이혼까지 고려를 하며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이 떨어져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병문안을 하길 바라지도 않았고 전화해서 살갑게 안부를 묻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가지고 딴지를 걸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양 씨와의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줘? 처음부터 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시면 그렇게 할 거야? 또 뭘 비교를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양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 씨의 용돈으로 따로 들어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옷이나 화장품 구입을 줄이며 비상금처럼 모아뒀던 돈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병원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항암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양 씨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마저 안 가볼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도 3일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로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양 씨는 이혼을 확고하게 마음먹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대학에만 간다면, 그때가 된다면 이제는 각자의 부모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80이었으니까 여태 아픈 곳 없이 정정했던 것이 다행이었죠. 시아버지는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남편은 양 씨에게 잘했습니다. 아니, 양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럴 때면 친정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사위가 왜 이러나 싶을 것이었습니다. 적적하시면 어디 나들이라도 같이 갈까요? 예? 아, 예.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요. 네. 전화를 끄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제 가자고도 말을 안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네. 가기 싫으신가? 그러면 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불편하게. 다들 사위랑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던데. 사위도 사위 나름이지. 내가 어때서?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것인지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동안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컸겠죠. 작은 사위와 비교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도 괜히 딸과 싸우게 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탓하지 않았던 것인데 사위는 자기가 비교적 잘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 다 늙어가시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가볼 건데. 당신도 같이 가. 주말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왜? 왜긴 왜야. 서구도 데리고 아버지 뵈러 가면 좋잖아.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수발 들기 힘드신 모양이야. 자꾸 전화하시네. 한번 내려오라고. 다녀와. 서구한테는 스케줄 한번 물어보고 뭐? 당신은 안 가게? 주말에는 나도 집에서 좀 쉬게. 양 씨가 굳이 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죠. 양 씨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지만 그게 늘 불만인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처가에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양 씨도 시부모에게 정이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셀프 요도를 양 씨로서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장모님 뵈러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좀 내려가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내려가기가 힘든데 황금 같은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삐졌죠. 하지만 양 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해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붙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 아버지 수발을 혼자 드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게 아들들이 가서 도와주지 그랬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양 씨도 그저 그런 고부 사이였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두 분이서만 살기에는 힘들었으니 말이죠. 그나마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상의해보면 무언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남편은 생각해낸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주말에 내려가서 좀 봐드릴 수 있어. 평일에는 재수 씨가 아침 저녁마다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다가 오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참 동서도 불쌍했고 스스로도 불쌍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싶었죠. 남편은 자신의 부탁도 아닌 당연하다는 듯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양심을 어디 밥 말아 먹었나 싶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자 그제서야 양 씨의 의중을 눈치챈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왜? 싫어? 당신이 내려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내려가래? 같이 가긴 할 건데. 나는 주말에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왜? 술 약속? 참 대단히 뻔뻔한 남자다. 뭐? 뻔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서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병수발 말고 그냥 병문안 말이야. 한 적 있냐고.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갔지. 왜 안 갔어? 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때도 안 가면 사람이니? 뭐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말 한 건 당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병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
셀프요도 잊었어? 어떻게 당신은 매번 나는 안 되고 자기는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잖아. 장인어른은 병원에 계시니까 병수발이 필요 없고 또 장모님도 멀쩡하셨고 나랑 명숙이라 돌아가면서 간병했던 거 당신 몰라? 그 와중에 밥 차리라고 그러고 서구 학원에 데리러 간 적도 없었지. 서구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란 소리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두 분 다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자매가 돌아가면서 간병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아들들이 해야지. 왜 남인 며느리를 시켜? 뭐? 남? 그럼 남 아니야?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안 까고 평생 전화 한 통 안 하면 남이지. 그게 가족이야? 당신이랑 나랑 같아?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고. 어쩜 이렇게 찌질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귀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안 가면 말지 왜 사람 속을 긁어? 엄마 치매 걸린 게 고소하기라도 하냐 지금? 양 씨는 더는 대화를 나눌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방에 틀어박혀서 시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양 씨 흉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고 노예 하나가 말을 안 듣는데 앞으로 부모 간병은 어떻게 하냐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을지도 몰랐죠. 시부모님 일은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양 씨가 내려가서 간병을 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사지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어이 남편은 최후의 날을 앞당겼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이참에 어머니 아버지 집 정리하고 모시고 오기로 했어. 뭐라고? 모시고 온다고. 우리 집에. 할 말을 잃어서 쳐다보고 있자 그걸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잖아. 밥만 챙겨드려. 나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 그리고 재수 씨도 우리 집으로 오면 더 가깝고 좋잖아. 주말에 모시고 가라고 해도 되는 거고. 정말로 양 씨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말을 했다면 남편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것이 분명할 테니 말이죠. 내가 왜 시부모 병수발을 해? 당연히 그게 자식 도리니까. 참, 자식돌이도 선택적으로 하네. 끝까지 이기적이야. 다음 달쯤에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이 들면서 고집만 더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지금까지 데리고 산 것도 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이런 일로 신랑이 할 일도 말년에 시부모 병수발 들다가 늙어 죽을 일도 없었죠. 그래? 이참에 모시고 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 줄 테니까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 모셔. 당신이? 뭐? 이혼?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이혼? 무슨 이혼을 해? 당신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지금? 당신 그런 여자야? 혼자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남편의 말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로의 부모를 위했다면 양 씨도 다른 결정을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참나. 누가 무서워? 대신 여긴 내 집도 되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그래? 내가 나갈게. 이참에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던지 해야겠다. 뭐라고? 왜 멀쩡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럴 거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각자 부모에게 잘하자. 셀프효도 당신 철칙이잖아.
잊었어?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의 단호한 모습에 일이 왜 이렇게 됐나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인정머리 없는 건 당신이지.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 당신이 뭘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통화했고 명절마다 내려가서 차례상 차렸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는 당신은 뭘 했어? 뭐? 나는 장인어른 장례식에 가서 사위 노릇했잖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위 노릇하면 뭐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신처럼 꼭 할게. 진짜 상종을 못하겠구만. 남편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 씨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나가서 살려면 나가서 살아. 근데 이혼은 못 해줘. 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습니다. 양 씨는 진작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야 이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양 씨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양 씨는 지난해 겨울 지겨운 싸움 끝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은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더 받기를 원했지만 그랬다면 남편과의 싸움이 더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친정엄마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어머니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으로 갔죠. 그 과정에서 여동생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동생은 가정이 있기에 이사를 올 수는 없었지만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대를 했습니다. 양 씨 부부가 이혼해서 충격에 입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아들은 덤덤했습니다. 무심했던 남편이라 그리 애착이 크지 않았던 덕일 수도 있었습니다. 양 씨는 이혼 후에 삶이 더 좋았습니다. 남의 밥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 일로 싸우지 않아도 되고 혼자 된 생활이 홀가분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동가 왔다 갔다 하며 돌보고 간병인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두 분 다 요양병원에 모실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죠. 양 씨는 이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 하지만 남편은 신경을 끌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실 것 같아. 현실적으로 집에서 두 분 다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은 돌아올래?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건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같이 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상관이 전혀 없었죠. 이제는 셀프료도라는 말도 우리 사이엔 필요 없는 단어가 됐네. 남끼리 쓰는 말은 아니잖아. 여보, 효도하며 살아. 양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로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20여 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양 씨에게는 후회는 없었죠.